지난 이야기.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투 식량은 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근대가 도래하자 프랑스군은 장기간의 해외 원정 작전을 위한 전투 식량 개발에 나서게 된다. 특히 통조림이 등장하자 전투 식량은 전쟁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등극하는데, 세계 대전을 거쳐 전장의 필수품으로 등극한 현대 전투 식량의 발전 과정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투 식량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전투를 많이 치러오면서 전투 식량마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큰 제국들의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의 시작은 한번 동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전투 식량 어떻게 관리했나요? 중국은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 유목민들 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 전투 식량은 가볍고 운반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건빵처럼 수분이 빠져야 되는데 네. 유목민들 게 그렇잖아요. 그 왜 마른 빵 같은 거. 넓적하게 만들어서 말린 거. 뭐 그게 건빵, 자르면 건빵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에 튀긴 밀가루, 국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보면 유목민 스타일로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요게 다른 거보다는 조금 음식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얘들이 그걸 간식으로 먹어요. 라면 먹듯이. 그래서 수시로 검사해서 먹어서 없는 애는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먹어버리면 얘는 나중에 진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의 거 뺏어 먹어요? 굶어야지. 그런데 굶으면 전투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 검사를 한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리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땔감을 주우면 되지. 땔감이 어디 있어? 아무 데나 있을까? 산 없는 나라는 나무까지 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나무 하러 가고 물기르러 오는 애를 노려요, 주로. 게릴라가 왜 정규군을 치겠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물 떠오는 식수병들. 왜냐면 거긴 루트가 뻔하잖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치고 그러죠. 그래서 적진, 그러니까 일상 행군이 아니고 전쟁 상황에서 적진을 행군할 때는 이 뗄나무하고 급수하고 하는 규정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물 길러 가다가 죽고 이 간식 끓여 먹다가 죽고 하니까 니들 앞으로 철저하게 이거 지켜라고 뭐 만든 규칙 같은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건 규칙 정도가 아니고 진짜 엄해요. 그 유명한 척계광의 기호신서에 척계광? 예, 그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면 행군을 가야겠죠. 네. 근데 점심 먹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오래 먹네요. 근데 왜냐면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진영 정비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제 1시쯤에 이제 출발을 해요. 네. 딱 2시간을 가요. 네. 가면은 이제부터 오늘 숙식할 진지 공사를 해요. 해지기 전에 지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해지기 전에 땔감 같은 거 다 조달해야 돼요. 어두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3시쯤 되면은 장소를 골라서 진지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니 하루에 행군을 사실 2시간, 4시간밖에 못 해. 그러니 한 번 행군하는 게, 하루에 행군하는 게 4km다, 5km다 하는 게 이해가 가죠. 저는 삼국지 같은 거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 장군들은 말 타고 가는데 병사들은 막 뛰더라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했는데 하루에 2시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쉬는 건 아니에요.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자리 잡고 경계병을 세워. 그리고 이제 깃발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적이 나타나면 신호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우르르 나가는 게 일거의 진영을 짜서 애들이 나가요. 요게 나무 구해오는 사람, 땔감 구해오는 사람, 급수병 다 따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행군 2시간 한다고 좋아할 게 없어. 이게 하루 종일 전쟁이에요, 이게. 그렇게 갔다 와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그걸 노리고 있는 이 상대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만 못하게 막아도, 땔감만 못하게 막아도 이건 전쟁의 승패가 바뀔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패한 전쟁도 있어요. 특히 그 로마군이나 그리스군은 기병이 없잖아요. 약하죠, 기병이. 네네. 그러니까 기병 있는 군대하고 만났을 때 당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무조건 급수병하고 식량 찾으러 나온 애들만 공격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은 것이 바로 이 보급이었는데, 조선의 경우는 사실은 이 공격 전쟁이 아니라 수비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전투 식량에 대해서 보급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나라보다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참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보니 이런 게 좀 발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선군은 거의 한말까지도 쌀을 줘서 민가에 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해요. 예? 병사들한테요? 네. 그러니까 취사 장비가 이렇게 별도로 없더라고. 민가가 없으면요? 없으면 민가까지 가야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민가도 밀면 이만한 솥이 있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잣집을 좋아하는 게 부잣집은 예를 들면 가족도 많고 노비도 많은 집은 같이 식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큰 가마솥 있는 근데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맨날 이런 가마솥 나오는데 네. 5인 가족 사는 집이 이런 가마솥을 어디다 쓰겠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이게 뭐가 없게 큰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 한 4명, 5명 조 짜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민가로 마을에 뭐 50호다 그러면 50개 팀으로 쪼개져서 보내는 거죠. 그럼 갔다 와면은 반나절 지나고 다시 밥 먹으려면 또 나눠주고 내가 한번 시간 계산해 봤더니 흩었다 모으면 하루에 행군 한 1시간 하겠다. 이 느낌은 약간 그건데요. 갔다가 모여서 인원 체크하고 다 왔지? 됐지? 자, 저녁 먹으러 출발.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 날 때까지도 이게 제대로 완비가 안 돼 있어서 그만큼 밥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답게 전투 식량이 별로 발전은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지껏 얘기한 것은 사실 근현대는 아니었습니다. 전투 식량이하고 분리울 만한 것은 사실은 근현대 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대적인 전투 식량의 시초가 나온 그 시점을 나폴레옹 전쟁 시기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작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나폴레옹 그 시대 전에는 그렇게 대규모 군대가 해외 원정을 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군대가 이 식량을 추진하는 방법 3가지가 있죠. 하나는 징발, 하나는 약탈,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군 상인한테 사는 건데 병력 수가 많아지니까 그 3가지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걸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그 스스로도 이집트 원정 때 이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특히 식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전투 식량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군대를 이 군대의 작전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원정하다가 사실 나폴레옹 군대가 뭐 전 유럽에서 약탈하면 이거였다고 그러는데 약탈도 할 때가 있어야죠. 하다 보면 민가나 식량이 부족한 지역을 행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폴레옹까지 굶은 적이 있어요. 이집트도 그렇지.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걸리면 뭐 어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약탈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병력 낭비가 극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식량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병조림이죠. 병조림이 탄생된 게 18세기예요. 프랑스 정부가 이 전투 식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식자재들을 좀 오랜 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개선한 콘테스트랍니다. 무려 12,000프랑을 걸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개선된 전투 식량 안을 가져오면 이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로부터 15년 후인 1810년에 드디어 이 우승자가 나옵니다. 그분이 그럼 통조림을 만들었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병조림을 만들었어요. 유리병을 잘 소독을 해서 그리고 그 안에 식자재를 넣고 그리고 끓는 물에 가열을 하면 어떤 식자재는 몇 달간 변질이 없고 심지어 어떤 것은 1년 정도까지 변질 없이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병조림이 전투 식량의 이 보관 용기로 지급이 됐는데 인기는 없었어요. 왜요? 맛이 없었나? 병이잖아요. 네. 무겁고 잘 깨지죠. 네. 군인들은 격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방 안에서 깨지고, 그러니까 그 군장 안에서 깨지고 이랬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식량을 보존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요. 일단 병력 소모를 엄청나게 줄이고 행군 속도도 엄청나게 늘려요. 보급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병력, 상인 이런 거 생각하면 상상 초월하게 늘리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싫다 해도 이걸 가지고 다니면 2일, 3일을 연속제 고립된 전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엄청 전쟁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병이 왜 몽고 기병이 세냐면 얘들은 말에다 싣고 다니니까 보급부 때 끊고 들어가서 적진을 휘저을 수가 있잖아. 근데 보병은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병도 이걸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기병 하나 키우려면 10년, 15년 걸리고 그리고 수가 얼마 안 나오는데 4주면 만들 수 있는 보병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3일, 5일 고립된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완전히 전술의 혁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조림과 소위 말하는 전투식량, 휴대용 전투식량이라는 건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 격렬해지는 피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쟁을 바꿨습니다. 병조림이 획기적이긴 했으나 군대에서 쓰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도 조금 있으면 해결됩니다. 역시 1810년에 해결이 되는데 금속제 캔이 발명이 되죠. 발명가의 이름은 필립 제라드라는 분이고요. 이 필립 제라드는 통조림 캔을 발명을 하고 이게 뭔가 또 쓸모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순수한 발명가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특허권을 판매해주는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내 특허를 팔아줘라고 맡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브로커가 그 특허를 팔았습니다. 그 특허를 산 사람이 브라이언 덩컨과 그의 동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허가 1812년 1000파운드에 판매가 돼서 덩컨과 그의 동업자들이 캔을 판매를 하고 다니는데 이 대박이 난 게 어디냐? 영국 해군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면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이제 1810년도부터 캔으로 된 전투 식량을 배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싸게 팔았다. 사실 그 캔은 지금도 쓰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병조림을 영국군이 노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해서 나온 게 캔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프랑스가 내고 써먹기는 영국군이 잘 써먹고. 물론 캔을 통해서 이 식량은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물이 보급하기도 힘들고 무겁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캔에다가 물도 담아가나요?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떠먹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통조림 못지않게 행군 속도라든가 전술을 바꿨던 중요했던 게 수통이죠. 우리 군대도 지금 쓰고 있는 그 수통이요? 그렇죠. 아. 의외로 이게 수통이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 않고 옛날 저 아시리아 군대나 유목 군대는 그 우리 보는 그 양가죽 같은 거. 근데 일반 보병이 그걸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스파르타 군이 그 수통 같은 컵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코톤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요즘 텀블러 끝에 보면 이렇게 물 나오게 이렇게 홈파놨잖아요. 특히 차 드시는 분은 왜 차 넣고 물만 쏙 나오게 할 때 그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컵을 이제 힘들게 가공을 해서 텀블러 같은 컵을 만든 거예요. 와, 이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떠 먹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수 기능은 없고. 그냥 불순물을 걸러주는. 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기능은 불순물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물이 사실 상태가 안 좋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나 풀 같은 걸 걸러주는 건데 진짜 기능은 딴 데 있어요. 멋내기? 무슨 멋이 아니고 전쟁하기 바쁜데. 뭘까? 물 빛깔을 안 보이게 한대. 그러니까 흙탕물 이런 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물 색깔이 안 보여서 눈 감고 질끈 마시면 된다. 안 보이니까. 근데 수통이 역사가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이 수통의 역사도 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을 담는 용기는 이 인류의 역사랑 거의 맞먹는다고 보셔도 돼요. 물이 액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당한 그릇이 없으면은 오래 보관하기도 힘들고 특히 그 물을 어디로 이동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군인한테는 절대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총. 그렇죠. 두 번째는 총알. 탄. 그렇죠. 세 번째는 밥. 군장입니다. 군장. 예. 군장. 밥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네. 예. 세 번째는 군장이고 네 번째가 바로 4일치의 식량과 물입니다. 예. 그리고 5번째가 공병 장비. 진지 구축하고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식량과 물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특히 이 활동량이 많은 전쟁 같은 그런 활동을 하면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우울즐리 자작이 1886년에 제작한 군인 복무를 위한 군인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수통과 컵이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이 장착을 해라. 네. 그리고 어떤 정도 크기의 이 수통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제 근대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제 수통은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전에는 수통이 좀 깨지기 쉽거나 아니면 군인이 활동하기 힘든 재질이었다면 점점 격한 활동을 해도 괜찮은 재질로 변화가 돼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군데에선 벌써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아덴만의 여명 작전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이 배의 승선에서 배를 수색을 했죠. 네. 해적을 잡으려고 이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작전이 그렇게 길게 진행될지 모르고 물을 충분히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타는 듯한 갈증이 제일 힘들었다. 실교전보다도 오히려 타는 듯한 갈등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 현대적인 수통 있잖아요. 그건 언제부터예요? 예, 현대적인 이 군대 수통의 역사는 18세기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의견이 많아요. 물론 그 전에도 수통은 있긴 했지만 이 정형화된, 그러니까 모든 부대원이 비슷한 형태의 수통을 장착한 거는 18세기 정도다. 그때 수통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탬버린 모양, 나무로 만든 탬버린 모양이었고, 그리고 입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흔히 주둥이라고 네네네.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콜크마개가 덮여 있고, 휴대를 해야 되니까 양 옆에 끈이 돼서 네. 어깨를 가로질러서 수통을 딱 맞아. 장착할 수 있고, 수통에는 부대 마크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커버에 들어있어서 그래도 이게 수통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름이면 뜨거워지고 겨울이면 얼어서 안 나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보온 대책이 좀 필요해요. 그 안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그래서 커버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가다가 191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통, 그러니까 수통도 정말 군대마다 다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군대식 수통은 1910년에 미군이 제식으로 채용한 M1910 수통이 그 원조예요. 알루미늄 수통.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6.25 수통이 M1910에서 조금씩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1909년에 미군이 수통에 대한 새로운 수통에 대한 개념 연구를 시작해서 1910년에 그 M1910 수통을 정식으로 채용을 하게 됐고 그게 M1910 수통이 됐는데 처음에는 알루미늄 재질이었고 양쪽이 이렇게 한 면 한 면이 만들어져서 용접을 해서 하나의 수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통만 있으면 또 안 좋아요. 아까 그 자작이 만든 군인 수첩에 수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컵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수통 모양의 컵이 커버 안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수통이 꽂혀요. 그 컵은 우리가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군들이 이렇게 좀 큰 컵으로 커피 마시잖아요. 바로 그게 그게 바로 그 컵의 원조고 처음에는 저렇게 양쪽으로 잡는 그런 손잡이가 아니라 하나로 돼 있는 손잡이였어요. 균형이 좀 안 맞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저 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크게 나와서 야 이건 컵으로 쓰기 좀 그렇잖아라고 스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스프도 끓여 먹고 간단하게 조리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다용도였어요. 우리는 딱 라면이네. 그래서 저기 보시는 M1910 수통에서 지금 현대로 오면서 재질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알루미늄 쓰다가 스테인리스 스틸 쓰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넘어오고 형태도 살짝은 변하고 크기도 살짝 변하죠. 그리고 커버, 물에 온도를 유지해주는 커버도 옛날에는 뭐 펠트 아니면은 뭐 군용 담요 재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일론에 안에 합성 섬유가 들어간 이런 커버로 바뀌고 결속 방법이 군장의 결속 방법이 바뀌니까 결속 방법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비슷한 형태의 수통이 지금 우리 군에 지급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어디는 좀 발전된 형태의 수통, 어떤 데는 좀 발전된 형태의 보급, 뭐 이런 좀 나라들마다 조금 상이했을 텐데 이게 결국은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각 나라가 약간 전투 식량이라는 건 이런 것, 보급이라는 건 이런 것, 이게 좀 평준화가 됐겠네요. 그렇죠.
전투 식량하고 군대에 있어서 사실은 미군은 후발주자인데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현대화하는 데는 미군이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처음에 미군이 전투 식량을 본격적으로 쓴 거는 남북 전쟁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군은 봉쇄가 돼 있고 공업력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서 전투 식량을 제대로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북군은 공업력도 있고 그리고 봉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 식량을 사용을 했는데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1878년에 미군에 처음에 지급된 전투 식량이 이름이 여행용 식량이었어요. 트래블 레이션이었어요. 즉 전투에 적합한 식량이라기보다는 군인이 전투를 가잖아요. 근데 미국이 나라가 또 엄청 넓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차를 타고 가도 뭐 36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산을 넘어서 인디안 피해서 가야 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뭔가 식량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보급된 게 미군 최초의 전투 식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분명히 만들 때부터 민간인한테 팔아먹을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후에 1896년에 이 비상식량 이머전시 레이션이라는 게 지급이 되는데 캔 안에 초콜릿 케이크, 브라운 케이크, 건빵, 그러니까 비스켓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식량은 그 내용물들이 하나의 캔에 들어 있어서 굉장히 보관하기도 쉽고 가지고 다니기도 쉬웠는데 그때 당시 그것이 지급되면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 장교의 명령이 없으면 개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비상식량이잖아요. 네. 전투식량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전투식량이 아닌 거예요. 정말 비상시에 먹어야 되는 거니까 병사들이 판단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교들이 그 척교광 기호신서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먹지 마라, 평소에 먹지 마라. 그 뒤에 미군에 정말 제대로 된 전투 식량이 들어간 거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 식량이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이언 레이션, 철분 식량, 그리고 트렌치 레이션, 참호 식량, 리저브 레이션, 예비 식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시작을 하고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데 뭐 어떤 식량은 병사들한테 인기가 있고 어떤 식량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체계가 아주 확실하게 잡혀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계속 개념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들어서서 이제 현대의 전투 식량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레이션을 A, B, C, D, K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A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갈비, 뭐 갈비짝, 뭐 생선. 즉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으면 상하는. 그래서 A 레이션은 주로 주둔지에서 먹는 거예요. 경영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 B 레이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통조림 음식이에요. 다 조리가 돼서 통조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속 같은 데 넣고서 그냥 데워서 주면 돼요. 그게 B 레이션. 역시 B 레이션은 주둔지에서 주로 먹는 식량이지만 작전에서도 이 부분적으로 먹을 수 있죠. 그다음에 K-레이션. K-레이션은 그야말로 비상식량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작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량을 주는 거지 제대로 된 식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D-레이션이 있는데 D-레이션도 비상식량인데 주식이 초콜릿 바였어요. 근데 초콜릿 바가 왜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고 딱딱한 초콜릿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딱딱하냐 하면 이빨로 이렇게 끊어 먹다가 이빨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검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이 딱딱한 이 초콜릿 바가 주식이고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C-레이션. C-레이션이 우리가 아는 현대적 전투 식량의 시초가 되는 식량이에요. 6개의 이 통조림, 깡통 통조림으로 되어 있고요. 3개의 유닛은 고기와 그리고 야채가 들어있는 주식이고 3개의 통조림은 이 비스켓이나 간식류, 그러니까 디저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저트류는 B 유닛이라고 하는데 뭐 주식이라고 해봤자 3가지를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작전하면서. 그러니까 병사들이 원성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 고기와 스파게티, 닭고기와 야채가 포함된 M 유닛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식량이 있지만 저희가 흔히 전투 식량이라고 하는 C-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MRE라고 불리우는 전투 식량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MRE는 1963년부터 사실 개념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MRE가 12종의 메뉴가 있다가 그것도 또 병사들이 야 너무
단조롭다.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24종, 지금은 48종. 그 48종이 나왔고요. 그 안에는 뭐 할랄 음식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인 개념을 넣어서 만든 전투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48종의 모든 MRE는 아니지만 주요 MRE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시식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현대 최종판 MRE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예, 민주 씨 이거 뭐라고 써 있나요? 또 피자. 앞에를 보여줘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피자. 알죠. 제가 이따 읽는다고요? 네, 피자인 것 같아요. 이거 뜯어볼게요. 내 원래 버킷리스트가 이거 MRE 종류대로 다 먹어보는 아니, 거였는데 진짜 박사님 버킷리스트 대단합니다. 그거 하다가 그냥 살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니까. 그래서 근데 난 여기 이거 칼로리는 보면 안 겁나. 적혀 있나 봐요. 쉽지 않으시죠? 뜯는 게. 이게 네,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네요. 네, 세상 기자님. 이게 앞으로. 칼로리가 지금 거의 1000칼로리 넘는다고요? 천 훨씬 넘지 아마? 그리고 이 포장이 일반적으로 쉽게 뜯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게 100피트에서 자유낙하를 시켜도 문제 없게 만들어진 포장이에요. 혹시라도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군에게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공이 되는 그래서 거예요. 낙하산에 달아서 만약에 낙하를 시키면은 1200피트에서도 낙하를 할 수 있고 자유낙하도 100피트 정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저처럼 다 못 뜯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뜯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MRE를 할 때는 꼭 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주머니 칼. 군인들은 칼들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해서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대검은 통조림 딸 때 쓴다는 용도라는 게 말이 맞네. 짜잔. 저 구성품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뜯는. 예. 야, 근데 되게 잘 만들어졌다. 이거 뭘까요? 이거 그냥 이것도 따뜻하게 데워 먹으라는 거. 여기 약간 그 액체, 그 스프 같은 재질의 느낌이 여기 예. 느껴지고 다 있습니다. 넣는데. 그리고 이게 비슷했을 거야, 이게. 발열팩입니다. 우와. 이게 발열팩이고요. 저기다 물 넣고 물 부으면 열 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뜯어서 그 갖다 뜨거운 음료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좀 그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나 보죠?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열량 세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여기 비스킷이고요. 네. 휴지, 성냥, 그리고 뭐 설탕과 커피와 이 껌 이런 느낌들이 여기 쫙 후식용들이 여기 쫙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메인이 되는 페퍼로니 피자. 네, 그리고 요거는 프로틴. 예. 단백질 보충제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걸 뭐 일일이 다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메인인 페퍼로니 피자에 치즈 스프레드 뭐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씨가 한번 요거를 굳이 제가 먹을게요. 전투 식량이니까. 박사님 되게 좋아하시죠? 아니야. 난 이제 박사님은 이런 거 난 안 이제 먹어요. 안 돼. 박사님은 답사 가서 걸어다니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비스킷에 치즈 스프레드를 찍어 먹는 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하면 보여드릴게요.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근데 이걸 한 끼로 먹는다는 건 진짜 되게 피자 별로- 한 조각 같아요. 이게 미국의 피자 가게를 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바둑판 형태로 잘라서 주는 가게도 많습니다. 있죠. 네, 우리는 대부분 원뿔 모양으로 해서 자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미국은 네모나게 바둑판 모양으로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치즈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오, 네. 자, 그럼 미셸 씨가 한번 직접 요거를 이렇게 먹는 거 일반 맞아요? 시민이 맛봤을 때 과연 전투식량은 어떤 맛일까? 이걸 맛으로 먹으면 안 되죠.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지. 어떤데요? 굉장히 오래된 피자. 아, 네. 붓고 쿠키도 아닌 것이 그렇죠. 빵도 아닌 것이 어디 한번 줘봐. 네. 결국은 먹어봐야 돼. 근데 피자 맛은 나요. 전투식량이 로망인 우리 임 박사님께서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참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피자 맛은 나요. 그래도 이 근데 이거를 메뉴가 한 끼로 먹으려면 진짜 좀 우울하겠다. 그래도 이 메뉴가 최신 메뉴입니다. 오. 가장 최신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어. 치즈가 너무 느껴지지 않아서. 병사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 피자 맛은 나죠. 피자 같은데 뭐. 나는 먹을 수 있겠다. 아니 이거를
전쟁터에서 지금 적군의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야, 먹어도 그냥- 별로 사기가 올라. 그냥 평소에도 먹을 수 있어. 이 주시고. 별로 맛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모든 이 MRE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비스킷입니다. 저건 진짜 맛없어요, 저건. 아, 네, 비스킷인데 사실은 건빵을 납작하게 해놓은 기분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건 맛있어요. 근데 그래?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찍어 먹거나 뿌려 먹는 거를 줘요. 네, 여기서. 피자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리고 현대 전투 식량이 이 제 맛을 못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다 다른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넣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겠다. 땅콩 같은 거 못 네. 넣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준화시킨 맛이라고 오, 치즈도 보시면 괜찮다. 근데 맛있죠. 진짜 옛날에는 정말 이거 군용식량 그 특유의 그 맛없는 맛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없어졌네요. 너무 맛있네. 맛있어. 이건 민재 씨가 먹어도 맛있어. 네. 이건 100% 맛있어. 아니 이 과자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일반식으로 먹어도 맛있을 정도예요. 첫 끼는 맛있어요. MRE가. 그런데 한 3끼 먹으면 이제 그럴 질리기 것 시작을 같아요. 합니다. 그리고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확실히 좀 심하게 짜긴 짜다. 연분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열량이 높으니까요. 이건 지금 이제 한국 전투식량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거는 볶음밥. 식량 즉각 취식형 전투용 1식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식단은 쇠고기 볶음밥, 파운드 케이크, 볶음 김치, 양념 소세지, 미트로프, 초코볼. 오 초코볼까지. 다양하죠. 정말 천지개벽이다. 우리 때 먹던 거하고는 정말 천지개벽이네. 선생님 이거 하나 딱 들고 가면 캠핑용품 끝나는데요. 지난번 캠핑 때 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2식단이에요. 2식단. 식량 즉각 취식형 전투용 2식단. 햄볶음밥, 아몬드 케이크, 볶음 김치, 역시나 김치는 들어가요. 양념 소세지 2, 쇠고기 콩가미, 초코볼. 이거는 여기서 시식 안 해도 제가 시식했던 분들의 얘기를 대신 전해드리면 전에 어디 우리 모임에서 어디 답사를 갔었는데 그 좀 젊은 친구가 이거를 당연히 내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 군에 있은 지 한 다 20년 되신 분, 50대 이상 분들이 달려들어서 이걸 먹었거든. 다들 난리가 난 거야. 맛있다고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우리 때 이런 거 먹었으면 나 군에 있었겠다 막 이러면서 정말 천지개벽 수준이었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뒤에 그대로 써 있어요. 이 사용법. 사용법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퍼를 연 다음에 이 발열팩을 꺼내고 사진과 같이 꽉 움켜쥐고 발열끈이 위로 올라오게끔 잡아당긴다. 이게 간단해요. 여기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뜯으려고 그거를. 해봐야죠. 우리 군인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전투식량을 배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거 제대로 안 되면 국방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열면 여기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여기 보이죠? 여기죠? 요거를 잡아 당기면 되는 거죠? 예. 쭉 됐어요. 자, 한번 당기면 와. 그리고 요 안에 집어넣으세요. 끝난 겁니다. 여기 안에요? 이제 이 김 상태로 나와요. 여기 지금. 이 상태로 여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뭐 따뜻해지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기다리면 이게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주식을 넣어야죠. 이 주식. 주식 줘요. 잠시만요. 볶은 김치. 양념 소시지. 소리 나요. 와우. 이건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잘 들어봐. 이건가? 잘 들어봐봐. 아까 볶음밥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안에 볶음밥에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발열팩 안에.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나. 뜨거. 이럴 때 펑 터진다고 겁줘야 되는데. 그냥 밥 주시지. 나 사실 약간 무서워지고 있어요. 아까 땡길 때 불량품은 터지는 수가 있어라고 하려다가 또 괜히 오해받을까 봐 내가. 약간 무서워서 세워놓을게요. 설마. 김이 솔솔 나는군요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얘가 익는 동안 다른 걸 보겠습니다. 파운드. 파운드 케이크가 있어요. 야 정말 세상 변했다.
미트라프. 우리 때는 그냥 오, 빼지 마요. 잠깐. 이거 민채 씨. 아 이거 소개해드려요. 민채 씨. 하나 더 지금 올릴까요? 우리 꿀에 사기가 지금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자, 양념 소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냄새 확.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 여기서 이거는 먹기가 좀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케이크를 한번 꺼내볼게요. 네. 우리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케이크는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과연 미국과 비교해서 약간 우리나라의 과자 느낌일 것 같아요. 케이크는 어떨까? 이게 앞접시예요. 앞접시로 쓰시면 됩니다. 이걸 넣으시면 종이가 이렇게 펴져요. 초코.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 그렇죠. 확실히 한 건 안 짜네. 안 짜고 달아. 정말요. 앞접시가 있어요. 한국은. 네, 그것은 사실은 주식을 담는 그릇이 아, 볶음밥을 하기. 볶음밥 담아 먹는 접시. 이렇게 꽤 커요. 파운드 케이크. 박사님이 한 조각 뺏어 드셨기 때문에 초코볼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군인들은 열량이 필요하니까 좀 짜고 달고. 근데 하긴 뭐 요즘 거 단데 초코볼. 민채 씨가 초코볼을 훔쳐 먹었어요. 이거 저희가 익히 아는 맛입니다. 이거. 예, 지금 한국군 전투식량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국군 전투식량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국군 전투식량의 종류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빵이 있고요. 끓는 물에 데워 먹는 일형이 있고요. 물에 불려 먹는 동결 건조식 2형이 있습니다. 자꾸 침이 나네요. 예. 그리고 발열팩이 포함된 즉각 취식형 3형.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특공대나 특전사 등 적진에서 작전을 지속해야 되는 부대들을 위한 특전 식량이 있습니다. 일단 뭐 방송 끝났으니까 민채 씨가 진짜 일반인 입맛에서 네. 어떤지 그냥 먹어요? 속이 없이? 푹 떠봐 뭐. 오, 진짜 뜨겁다. 맛이 좀 안 가요. 드셔보세요. 근데 맛있어. 괜찮아요. 낫배드. 진짜 뜨거워요. 그냥 나쁘지 뜨끈하게 집에서 볶음밥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군에 납품하는 회사들에서 이 레저인들을 위해서 특히 낚시하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메뉴를 민간에 판매도 합니다. 김치 맛있어요. 사 먹겠는데 나는. 오늘 정말 뜻깊은 방송이 아니었나. 너무 최초였어요. 최초의 이 먹으면서 함께 방송했던 방송이에요. 그죠. 유독 신나 보이세요, 너무 선배님 지금. 좋았어요. 우리 이거 한 50개국 전투 식량 분석하는 프로그램 하면 안 될까? 네, 오늘 전투 식량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전투 식량이란 건 단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술과 그 나라의 방어와 생존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지금 한국군 전투 식량하고 아까 미군 식량 우리가 맛만 비교했지만 사실 이게 기능적인 차이도 있어요. 군대의 성격.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중 보급이라든가 좀 그런 면으로 더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일단 인종이 다양하니까 다채롭게 하려고 다채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종이 많으니까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약간 페르시아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거기도 교훈이 뭐냐면 결국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맛이 군대의 전술뿐만이 아니라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사기는 결국 이 전쟁을 왜 수행하는지,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굶으면서도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군은 군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대로 최선을 다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세 가지 의지가 만났을 때 저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오늘 전투 식량이 전투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더 높은 사기를 위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